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1강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지금 촬영하는 시점은 3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오리엔테이션 찍었던 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아무도 뭐 장비를 하시거나 이런 분이 없이 지금 선생님이 다 준비해서 찍고, 그다음에 찍은 걸 가지고 이제 다시 파일을 가지고 와서 컴퓨터에서 선생님 자리에서 이제 변환해서 이제 그 EBS 온라인 클래스에 지금 올리고 있는 과정인데, 어제 그 오리엔테이션 찍은 거를 선생님이 한번 다시 보니까 참 되게 어, 많이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선생님 자본주의인 거 알고 있었는데, 이거 딱 촬영 끝나자마자 맞아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한 번에 NG 없이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토요일까지 이제 나와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월요일부터 좀 올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선생님이 이렇게 고개를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자제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움직임의 모션보다는 이제 칠판에서 쓰는 거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또 지금 강의 들어오기 전에 이제 프린트도 한번 다시 점검하고, 작년 버전에서 이제 좀 바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꾸는 과정에서 약간 멘탈이 흔들리는 일이 또 2번 정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 다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그때 맞게 결국에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에는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이 코로나라는 사태도 사실 우리가 막 예상했던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결국엔 아쉽지만 또 이걸 기회로 이제 같이 또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차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나가는 부분 프린트 1쪽, 이쪽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해서 경제생활에 의해 희소성으로 발생하는 경제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단원은 지난번 오리엔테이션도 얘기했지만 이제 경제를 배우는 전반에 있어서 이제 경제 기본적인 원리를 다루는 그 대단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이제 각각의 내용들이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그 중에 가장 제일 먼저 경제 생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경제 생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하고 오게 되면 필기 위치 괜찮죠? 여러분들이 계약하고 오게 되면 이제 교과서로부터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러니까 교과서의 좋은 점은 이제 사례가 항상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중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구나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경제생활이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선생님이 말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경제생활들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뭐 편의점 나가서 뭐 빵을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알바를 했던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다든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월급을 받으니까 어떠한 경제생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생각을 했을 때 돈과 관련되어서 하는 모든 생활들을 다 경제생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경제생활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우리가 딱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접근하는 단원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제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써볼게요. 경제 주체가 경제의 객체를 가지고, 그리고 경제를 활동하는 것이라고 나왔죠. 이게 교과서나 프린트마다 조금씩 설명하는 것들이 다르긴 한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 선생님이 그 수업 준비하면서 지금 5개년치 수능 특강이랑 뭐 인강 교재랑 뭐 이런 것들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요 정의가 이제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확실히 알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그 문장을 분석하듯이 좀 보도록 하면은, 경제 주체가 이제 영어로 따졌을 때 뭐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주어가 될 거고, 경제 객체를 가지고 목적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경제 활동, 품사로는 동사가 되겠고, 문장 성분으로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랑 목적어랑 서술어가 각각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가 이 경제 생활을 규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 생활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경제 주체가 경제 객체를 가지고 경제 객체의 활동에 의하여서 경제 활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각각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경제 주체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경제 주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제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대상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경제 주체에는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계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정부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네 번째는 외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우리 요거 작년에 좀 설명했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가계라고 한다면 우리 가계부 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개인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가계라는 것은 개인과 동의어라고 해서 거기 보시면 소비 활동의 주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기업은요, 이 소비, 가게가 소비할 수 있도록 어떠한 그 눈에 보이는 거면은 재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면 서비스, 그런 거를 생산해내는 것, 즉 생산활동의 주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가지고 싶어, 그래서 소비를 할 거야. 그러면 이제 핸드폰 대리점이나 이런 핸드폰 판매하는 곳에 갔을 때 이제 핸드폰을 만들어내는 뭐 사과 같은 회사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뭐 세계의 별 같은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이 될 수 있겠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게 단순하게 그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중소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그만 구멍가게, 뭐 문구점, 문방구라는 표현도 좀 쓰나? 어쨌든 그런 것들까지 다 기업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이제 재정활동의 주체라고 되어 있는데, 재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정부가 돈을 가지고 움직이려면 세금을 걷는다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거를 푸는 모든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운용하는 모든 돈을 재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활동의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작년에 비교의 그 다음에 자유무역, 보호무역 이런 거 했었을 때 나왔던 것처럼 이 외국은 이제 그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 나라들과 이제 무역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또 경제 주체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텐데, 가계는 거기 보시면 효용의 극대화라고 되어 있어요. 효용. 다른 말로 만족, 편익 다 똑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의 상황으로 가서 스마트폰을 산다라고 하면은 이왕이면 더 좋은 거 사고 싶잖아요. 그럴 때 결국에는 내가 이 핸드폰을 통해서 얻는 만족을 가장 극대화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우리가 쓰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맥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이렇게 이제 정리하기보단 그냥 쫙 늘어놓고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아이폰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안드로이드로 넘어와서 계속 이제 그것만 쓰고 있는데, 어쨌든 나한테는 그게 제일 만족스러우니까 효용이다라고, 그게 저한테는 극대화되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많이 남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정부는 결국에는 공익을 극대화한다. 이 공익이란 말을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는 사회적 후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익숙해지면 돼요. 후생이라는 것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다시 말해 공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국가. 그러니까 외국이라는 것은 결국 무역을 통해서 국가 간에 서로 무역의 이득을 얻기 위한 주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그 다음 줄에 여러분들 효율성하고 형평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효율성하고 형평성. 아마 다음 과에서 이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그런 기회는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가
이 두 개가 이 사회적인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서로 이게 대립되는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같이 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이 둘의 정의가 어떻게 다르길래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근데 요거 있잖아, 별. 요거 왜 달았냐면 카메라에서 쓸 때 이 안에서 좀 쓰도록 해놔라고 해놓은 건데 선생님이 지금 흥분해서 그걸 넘어가 버렸어요. 어쨌든 여기 이쪽에다 쓸게. 효율성이고 vs 형평성. 효율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 작년에 우리 합리적 선택할 때 선생님이 가르쳐준 말이 있어요. 합리성이랑 똑같은 건데 무슨 소리냐면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편익, 최대 효과 다 똑같은 말인데 이거를 나타내는 거지. 다시 말해서 내가 조금만 투자해서 또 그거에서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성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형평성이라는 것은 고르게 분배할 때 우리가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경제 정책을 짤 때 우리가 효율성을 중시할까 형평성을 중시할까라고 고민을 할 때 보면은 효율성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거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냐면 파이의 크기를 더 키우는 데 좀 중점을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형평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파이가 커졌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서로에게 나누어 가질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은 성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이쪽은 조금 더 분배에 초점을 맞춰서 이 경제 정책을 결정할 때 어느 정도의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기본적인 경제학은 일단 토대가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경제학 자체가 모든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주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경제 주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효율성에 대해서는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가게가 효율성을 신경을 쓴다는 것은 내가 적은 돈을 가지고도 정말 더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한다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도 당연하죠. 이 이윤을 벌어들여야 되는 집단인데 이왕이면은 이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로 해서 더 많이 팔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부도 효율성을 따집니다. 어떻게 따지냐면은 이왕이면 걷어들인 세금 더 잘 쓸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잘 만족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외국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이 비교 우위론을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게 얼마만큼 이득을 더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한 거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효율성이에요. 단 이 경제 주체들이 다 효율성은 기본적으로 가지는데 이 정부만 추가적으로 형평성을 따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이게 뭔 소리냐면 정부가 항상 최소 비용과 최대 효과의 논리로만 이것을 전개하기 시작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작년에 병철쌤한테 배웠던 그런 사회복지제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없애야 돼, 사실은. 근데 우리가 굳이 저소득층과 그런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있어서 도움을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만을 따진다면은 더 생산을 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더 이제 투입을 했을 때 더 가치를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것들에 투자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정부가 그런 역할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부한테 요구하는 것이 이제 선생님한테도 배웠던 인권의 사회권, 다시 말해 우리가 인간다운 그 권리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결국 정부가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기 위해서 정부는 이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경제 주체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 네 번째 줄은 그 주체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게는 기업의 생산 요소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으로 재화 서비스를 소비하고, 기업은 가게로부터 제공받은 생산 요소로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한다. 그 다음에 정부는 조세를 걷어 공공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제활동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외국은 개방 경제를 지향하는 세계화 시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가게랑 기업 같은 경우에는 판서가 칠판에 조금 가득 찼는데 이 조금 이쪽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여러분들 배웠었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어? 가게랑 왜 기업이랑 서로 뱅글뱅글 돌았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가게가 됐고 기업으로 온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우리가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사게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가게한테 주는 물건이 이 재화나 서비스라고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나는 소비를 하겠지. 소비 지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생산물 시장이 되는 거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제일 좋아한다고 했던 과자 스윙칩, 이 스윙칩을 만들기 위해서 감자도 필요할 거고 공장도 필요할 거고 노동하는 사람들도 필요할 거야. 그런 걸 결국 어디서 갖고 오냐면 가게로부터 갖고 오게 될 테니까 그 가게로부터 가져오는 생산 요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거기 여러분들 보시면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가 되는 거고 가게가,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의 그 생산자는 기업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생산 요소 시장의 생산자는 가게가 되는 거고, 생산 요소 시장의 소비자는 이제 기업이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가 이제 또 중요한데요. 이 경제 주체를 구분할 때 여러분 왼쪽으로 해도 되겠네. 자, 가게랑 기업은 우리가 무슨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민간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정부랑 같은 어떤 공공기관이 개입하지 않아도 이 자체적으로 이 돌아가는 기관을 우리가 민간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민간 부분에다가 정부까지 합친 것을 우리가 국민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뉴스 같은 데 보시면 국민 경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뭐 국가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계, 기업, 정부, 그 나라에서 운영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한 국가가 완성이 되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전 세계로 움직이는 이게 이제 국제 경제. 그래서 이 국제 경제랑 대비했을 때 국민 경제를 국내 경제다라고 표현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왜 알아야 되냐면 이제 제시문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나 이런 발문 같은 데서 뭐 다음 민간 부분의 주체에 대해서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될까? 가게 아닌 기업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다음 국민 경제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가계, 기업, 정부구나 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 세팅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첫 번째 아까 경제생활의 정의에서 첫 번째 경제 주체에 대한 정의는 마무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 경제 객체로 가보도록 합시다. 경제 객체. 지금 한 15분 지났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확실히 긴장을 수업하면서 많이 풀리긴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빨리 보고 싶습니다. 정말 빨리 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 집이겠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 각지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고 있을 텐데 아무튼 선생님도 빨리 보고 싶다는 얘기, 그리고 선생님도 이번 방학 동안에 우리 작년에 통합사회 시간 때 막 선생님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선생님 집 먼저 살까 뭐 차 먼저 살까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것도 기억나죠.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조금 또 선생님의 변화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빨리 우리 만나서 이 오프라인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어제 내가 이거 찍고 있는 거를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뭐 그냥 여러분들 뭐 편한 우리 뭐 친한 사이라고 선생님 생각하니까 그 얘기하자면, 선생님이 어제 그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올리려고 이렇게 컴퓨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그걸 이제 변환되고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내 인스타에 올렸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주변의 친구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드디어 인강을 찍는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던데, 참 이런 식으로 하게 될 줄은 선생님도 몰라가지고 민망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나고, 그래서 거기 그 글에도 여러분들 빨리 보고 싶다는 이야기도 써놓고 그랬었어요. 내가 여러분들 221명, 여러분들 학년 221명 통합사회 과세특 쓰느라고 진짜 한 거의 3주 가까이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여러분들이 빨리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 객체, 경제 활동의 경제 생활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도록 합시다. 아까 잠깐 봤지만 우리가 두 가지 시장이 있었잖아요. 생산물 시장하고 생산 요소 시장이 있었는데, 그랬을 때 이 생산물 시장에서 통용되는 그 대상들이 이 생산물 시장의 객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에서 통용되는 객체들이 이제 생산 요소 시장에 이 왔다 갔다 하는 대상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생산물 시장에서 구분되는 것이 이제 재화랑 서비스였는데, 요거의 차이점을 작년 선생님이 알려줬죠. 재화가 뭐였지? 눈에 보이는 거였고 서비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딱 그 얘기 했었잖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앞에
저희 지역에 진짜 정문이에요. 정문에서 만약 택시를 타고 그 하남이나 덕소를 간다고 했을 때 나는 택시를 샀다 이게 아니지. 택시를 산 거면 재화를 산 거지만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라고 하는 거 서비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구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요소 시장, 쉽게 말해서 기업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는 노동, 두 번째는 토지, 세 번째는 잠깐만요. 노동, 토지, 자본. 그렇죠. 좀 왜 이럴까요? 네 번째는 경영.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부터 보시면, 노동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 그 다음에 토지는 자연으로부터 획득한 자원, 그 다음에 자본은 인간이 만들어낸 물적 생산 요소고, 그 다음에 경영은 생산 요소를 결합하는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그 밑에 이제 디테일하게 좀 볼 텐데, 노동은 말 그대로 그냥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어쨌든 일을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된 인적 자원과 관련된 모든 것은 이제 다 노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토지랑 자본은 경제학에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쉽게 말해서 토지는 자연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건들지 그러니까 인간의 손으로 가공되지 않았는데 그 날 것이 생산에 보탬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땅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나무 같은 거를 채취해서 이제 해온다든지 이런 걸 때 그런 모든 자연 자원이 이제 토지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자원은 쉽게 말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 다시 말해 물적 자원. 그러니까 공장의 기계, 공장이랑 기계라는 것도 결국엔 언젠가 이걸 결합을 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걸 가지고 다시 생산에 참여하는 것들일 때 우리가 자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또 자본이 왜 어느 대기업이 자본을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돈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니까 이 자본 역시 그 돈 같은 거 역시 다 자본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영은 이제 최근 경제학에서 이게 대두된 건데 뭐냐면, 단순하게 노동, 토지, 자본만 떵떵떵 하고 주어져 있으면은 이거를 이 어떤 사람이 또 들어와서, 그러니까 큰 틀에선 노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노동과 토지와 자본을 좀 결합을 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경영자, CEO의 역할이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노동 100%로 이 물건을 생산해내겠어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뭐 기계를 얼만큼 들여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노동과 토지와 자본을 얼마나 결합시키는지에 대한 그 능력이 바로 경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현대에 들어와서 조금 중요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이쪽 밑에 보시면 재화의 종류, 재화는 용도나 존재량에 따라 구분되는데, 소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화 서비스는 소비재라고 하고, 건물 생산 설비, 기계나 도구처럼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재화는 자본대체 또는 생산재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화의 종류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소비재, 다른 하나는 생산재예요. 사실 이거 문제 우리 잘 알지만 이 프린트 읽는 거 선생님 이렇게 번호 순으로 해서 그 옆에 뒤에 이렇게 해가면서 했었는데, 이거 이제 선생님이 다 지금 읽으면서 하고 있네. 얘네들을 왜 구분하냐면, 조금 이따 경제의 활동이라는 그 서술어 파트에서 설명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긴 할 텐데, 이거 뭐냐면은 소비재는 말 그대로 내가 물건을, 그러니까 가게가 이 기업에서 만들어낸 물건을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그 모든 건 다 소비재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기업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선생님이 유튜브로 어젠가 그저께 새로 알게 된 노래인데, 그 바나나 알러지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유튜브에 오마이걸 반하나 뭐 이렇게 쳐보면은 바나나 뭔진 모르겠는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왜 나왔냐면, 내가 바나나 우유를 팔고 싶어. 근데 어쨌든 내가 그러려면 바나나도 사야 되고 우유도 사야 되고 기계도 사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엔 내가 바나나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이 그 물건들을 사는 것을 우리가 생산재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소비재는 내가 최종
로 딱 최종 단계에서 내가 구입하는 건 소비재라고 하는 거고, 다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는 물건들,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 들어가는 것들을 생산재라고 구분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왜 구분하는 게 중요하냐면 조금 이따가 생산과 그 소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경제재와 무상재는 재화의 그 상대적 존재량에 따라서 구분된다. 그래서 여기 다시 또 구분이 됩니다. 경제재랑 무상재. 그러니까 소비재랑 생산재는 거기 보시면 기준이 소비 목적. 그러니까 최종 소비 목적으로 사는 게 소비재고, 그게 아니라면 생산재가 되는 것처럼 얘네들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재화의 상대적 존재량. 다시 말해 우리 희소성과 좀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소하다라는 거 그 다음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확실하게 여러분들 기억 작년에 했을지 모르겠어요. 희소하다는 것은 욕구에 비해서 재화가 분필이 욕구에 비해서 재화가 부족한 상태일 때 우리가 희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경제재에 들어가는 거고, 이런 희소성의 원리가 없는 재화가 이제 무상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존재량이 인간의 욕망에 비해 적기 때문에 얻기 위해선 대가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재화이며, 무상재는 햇빛이나 공기처럼 존재량이 무한해서 아무런 대가나 노력 없이도 얻을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가정에서 마실 보리차를 기 위해 사용하는 보리와 음료회사에서 보리 음료를 만들어 팔기 위해 사용된 보리는 어떻게 구분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 여기 설명 들었으면 알겠지만 이 가정에서 마실 보리차를 만들기 위해 사용할 보리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적에서 가정에서 구입을 하는 거니까 보리를 가지고 내가 이제 그러니까 보리를 사서 내 최종 이 효용을 만족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 그것은 소비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보리차를 만들기 위해서 보리를 샀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만들어 팔기 위해서 중간에 산 거니까 이거는 생산재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둘이 구분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재화 서비스의 구분은 올해 수특에 나온 부분인데, 수특은 수능 특강의 줄임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결합되어 있어 재화와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도 있다. 가수의 노래나 교사의 강의가 녹음되거나 녹화되어 상품화되는 것처럼 재화와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는 재화랑 서비스 자체를 구분하는 것이 조금 명확하지 않아지는 경우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강의도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돈 받고 팔리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얘는 얘 서비스라고 봐야 돼? 근데 그렇다고 만약에 테이프로 이게 테이프 하나? USB로 만약에 이게 저장이 돼서 팔렸다라고 하면 이건 또 재화의 성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모호해지는 부분들도 최근 들어서 생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쪽에 보시면 생산 요소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자원은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필요한 모든 것들, 즉 생산 요소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자원이랑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토지는 자연자원, 노동은 인적자원, 자본은 자본자원. 여기 물적자원이라고 썼는데 뭐 똑같은 말입니다. 자본을 자본자원이라고 하는 거 당연한 말이겠죠. 그래서 그 4대 생산 요소로는 토지, 노동, 자본에 최근에 들어온 기업가의 능력과 노력도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연자원은 자연의 선물로서 인간의 개입 없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 목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래서 단순하게 토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토지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인적자원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들어간 인간의 노력의 양과 지혜. 경제학자들은 인적자원을 흔히 노동이라고 부르지만 노동자를 인적자원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생산 요소를 더 많이 투입해서 이제 더 좋은 물건을 뽑아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양과 질. 좋은 노동자를 투입해도 되고 혹은 노동자의 수를 많이 해서 투입해도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는 거죠. 좋은 노동자를 데려다가 쓸까? 혹은 노동자를 많이 해서 일을 많이 이렇게 분배해서 하게끔 할까? 이런 것이 이제 기업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자원은 다른 재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생산되어 사용되는 재화, 생산 장비, 설비, 구조물, 예를 들어 기계, 도구, 건물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구분된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경제 객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까지 끝냈고, 자 여기서 우리 좀 한번 복습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경제 생활이라는 것은 경제 주체가 경제 객체를 가지고 경제 활동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 주체에 들어가는 네 가지가 뭐뭐 있었지? 집에서 있어도 대답하면서 합시다. 우리 네 가지 뭐뭐 있었죠?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었었어요. 그 중에 효율성을 따지는 주체,
그치, 넷 다였어요. 형평성을 따지는 주체가 정부였었습니다. 이윤의 극대화, 기업이죠. 효용의 극대화, 가계, 공공, 그 다음에 공공 부문은 정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 그렇죠. 그거는 정부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간 부문이라고 하면은 어디 포함한다고요? 가계, 기업, 그 다음에 국민 부분, 가계, 기업, 정부까지.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 기업,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 가계,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 가계,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는 기업이었습니다. 생산물 시장의 대상 두 가지가 눈에 보이면 재화, 지금 우리 경제 객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서비스,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네 가지 중에 이 사람과 관련된, 인적 자원과 관련된 게 노동, 그 다음 자연적인 거, 인간의 손이 개입되지 않은 게 토지, 그 다음에 물적 자원, 그러니까 공장, 기계 이런 것들, 자본, 그 다음에 이거를 결합하는 능력, 경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객체까지 끝났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경제 활동, 이 서술어 파트에 해당이 되고요. 이 경제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 세 가지, 생산, 분배, 소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조금 편해지긴 했나 보다. 글씨가 날아가는 거 보니 다시 제대로 쓰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합시다. 생산. 재화나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그 경제적 가치를 증대하는 모든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생산의 정의가 좀 많잖아요. 이 모든 활동들을 다 포함하기 위해서 생산의 범위가 좀 넓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당연히 첫 번째,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 선생님의 지금 이 경제 수업이 여기에 해당되죠. 무에 있었던 경제 수업을 만들어내는 거,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하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낸 거를,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 이 경제적 가치가 증대됐다는 걸 다른 말로 부가가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두물머리에서 핫도그집 옆에 핫도그랑 같이 팔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핫바집을 낸다고 해봅시다. 물론 당연히 경쟁은 안 되겠지만, 근데 선생님이 핫바를 내는데 이 핫바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무젓가락하고 그 다음에 핫바니까 그거 소세지를 사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는 다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했으니 나무젓가락을 내가 하나 사는데 50원이 들어갔고 내가 이 소세지를 사는데 150원이 들어가서 얘를 이렇게 해서 200원에 내가 이거 두 개를 샀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200원을 받아서 그냥 200원에 팔았어. 그럼 나는 이윤이 남아 안 남아? 그럼 내가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죠. 시간이나 이런 거 들였으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내가 50원, 150원 들여서 200원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500원에 팔았으면 결국 그 300원에 올라간 가치 있죠. 이 300원 동안 나는 이거를 가공했을 거고, 끼웠을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조리했을 거고, 케첩 같은 거 뿌렸을 거고, 이렇게 했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을 조합해서 더 높은 가치,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게 이제 가격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올리는 모든 행위들이 다 생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 밑에 보시면 재화의 제조를 비롯하며 저장, 운송, 판매 같은 것들이 여기 대표적으로 들어가죠. 저장, 운송, 판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여러분들이 원택쌤께 공업 지향 입지 이런 거 엄청 배운 것 같더라고. 여러분들이 내준 활동제 선생님 과세 특집에서 엄청 많이 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인천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거를 이제 양평에 팔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 운송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원가보다 더 올라가는 가격, 그것도 다 이 부가가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서비스를 생산해낸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의사의 진료, 가수의 노래 등 서비스 제공 행위도 당연히 생산활동에 들어가겠죠. 단순하게 물건만 만들어낸 것이 생산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생산에 필요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구매, 그러니까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구매하는 것도 이 생산의 일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의 종류가 여기까지 이렇게 분리되고, 그다음 분배. 생산 과정의 노동, 자본, 토지, 경영 등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아까 봤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을 받는 건데 우리 작년에도 했었으니까 이 생산 요소의 노동, 토지, 자본 그리고 제4의 이 생산 요소인 경영이 들어가게 되면 각각에 대해서 생산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의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내가 노동을 제공했어. 그거에 대한 대가로 뭘 받지? 임금, 월급, 뭐 알바비, 뭐 보너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갑니다. 토지, 자연자원을 내가 그 사람한테 제공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대를 받게 될 겁니다. 대표적인 게 임대료 같은 게 여기 들어가요. 만약에 내가 토지를 갖고 있다. 그거를 공장에서 이 사람이 공장을 세우려고 거기에다가 내가 거기다가 빌려줬어. 그럼 그거에 대한 내가 값을 받겠죠? 그런 거가 다 지대가 들어갈 거고, 자본에 대한 대가가 이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작년에 금융할 때 잠깐 가르쳐줬는데, 내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그 돈을 은행 입장에선 다시 기업한테 빌려준단 말이지. 그랬을 때 은행 입장에선 내가 돈을 빌려주니까 고맙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자까지 쳐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가, 이자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경영에 대한 대가는 이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각각에 대한 설명 그 밑에 있어요. 임금은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소득, 지대는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소득, 그 다음에 이자는 자본을 기업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것, 그 다음에 이윤은 경영을 제공한 대가로서 여기다 밑줄 좀 쳐주세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고 남은 것으로 개인 사업가에게는 사업 소득이 되고 회사의 주주에게는 이윤의 일부가 배당으로 지급된다. 에다가 그러니까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고 에다가 좀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윤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건 다 중요한데 그럼 100% 치지 말까요? 이 이윤이 우리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1단원, 대단원의 중단원 4가 가계, 기업, 정부의 각각을 좀 살펴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기업의 부분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이야, 이 이윤이. 이 이윤을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제 자꾸 선생님이 소상공인이 되어가는 느낌인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저기 양수역 옆에다가 봄커피 옆에다 이제 여름커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커피를 이제 바구진 이름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이제 학교를 잘 안 나가지만 무단일주 이런 친구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누가 이렇게 떠오르고 하긴 하지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 여름 커피에서 선생님 거기서 스무디가 또 맛있어서 선생님 스무디를 좋아하니까 스무디를 막 사줬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대가가 막 생각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게 이만큼 돈을 벌었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스무디랑 기타 커피들을 만들기 위해서 원두도 샀을 거고 뭐 물도 샀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들 있죠. 그런 걸 모두를 다 총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그러니까 이 내가 중간재를 구입한 거, 아까 생산활동에서 중간재 구매한 것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이런 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뭐 알바생을 고용했으면 그 사람 월급도 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을 빌린 거면 주인한테 그거에 대한 월세도 내야 될 거고, 이런 것들까지 다 빼고 남은 게 이제 내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윤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지.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CEO 입장에서 이 두 개를 지금 지급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큰 좀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부모님들이 이제 자영업 하시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조금 더 뼈저리게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이제 친구 중에도 태권도 학원 관장인 친구가 있거든요. 한 살 어린 동생이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그 친구랑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관장님이니까 사범님하고 이제 실장님을 두고 있는데, 태권도 도장에 이 사범님이랑 이 실장님도 고용을 했으니 어쨌든 월급이 나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태권도 도장에 대한 월세도 있을 테니까 그 월세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못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야. 총 비용이 더 많아진 거야. 그래서 월세를 이번 달에 좀 어쩔 수 없이 깨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요즘 막 경영
그러니까 경제가 막 어렵다 이런 얘기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왔을 텐데 좀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일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최근에 좀 많이 힘들겠죠. 아무튼 뭐 그래서 우리 빨리 이 위기가 좀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분배까지 살펴봤어요. 분배라는 것은 다시 말해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이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 소비는 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만족감을 얻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주고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나 사용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징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 활동의 세 가지는 어느 한 축으로만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뭔 소리냐? 선생님이 내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는 이 경제 수업을 제공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이제 학교로부터,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선생님은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 받는 거에 대한 분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생산을 참여했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분배 받았어요. 이 월급을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뭐도 사고 하겠지. 그럼 이게 소비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 소비 활동을 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팔아서 그 사람이 돈을 내고 사갔어. 그럼 이게 다시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결국 생산과 분배가 소비는 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우리 효율성, 형평성 따졌었잖아요. 이 경제 활동에서도 따질 수가 있는데, 이 경제 활동 세 개도 모두가 다 효율성의 원리는 가져갑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생산 입장에서도,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최소 비용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보고 싶을 거고, 소비 입장에서도 우리 사람 입장에서도 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 효과를 내고 싶을 거고, 분배도 마찬가지야. 더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더 능력이 좋은 사람이 월급 많이 가져가고, 이런 건 당연하겠죠. 근데 분배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뭐까지 따진다? 형평성. 여기 분배에다가 특별히 좀 써줄게. 형평성을 따진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들아, 이런 월급의 기본적인 규제나 이런 거 없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시간당 이 사람이 원하는 인센티브대로만 가져간다고 치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삭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작년에 여러분들 또 이것도 병철쌤한테 배웠겠지만, 이 능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타고나는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라, 그게 물론 당연히 정당한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사실 분배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인 최소한의 것은 유지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지켜주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최저임금법이 될 수 있겠죠. 그 작년에 우리 8,350원 배웠었던 기억나죠? 올해는 그거보단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10,000원은 가지 않았고 9,000원도 넘지 않아서 정말 최저임금 인상폭이 2019년에서 20년까지 올라오면서 이렇게 많이 커지진 않았어요. 이게 오히려 지금 경제 상황에서 더 좋다고 하니까, 뭐 어쨌든 그런 최저임금법 같은 거 두고 있는 것이 분배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따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활동에서 선생님 아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었지,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생산, 분배, 소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세 가지는 모두 효율성의 지배를 받는데 분배만 특별히 형평성의 지배를 받는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 주체가 경제 객체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경제 생활에 대해서 배웠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겠지. 바우진 선생님은 갤럭시 노트 9을 구매했다. 그러면 가게가 생산물을, 그러니까 재화를 소비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뭐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고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뭐 가게가 그 생산 요소 노동을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 임금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경제 활동의 흐름도가 사실상 이 단원의 이 핵심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거를 다 집약하고 있는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게랑 기업이 있으면 일단 우리 민간 부분부터 좀 그려보도록 합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란색하고 빨간색을 가지고 기업이 가게로부터 이렇게 가 있고, 그 다음에 가게가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갈 때 이 노란색이 실물 부분이라고 한다면 빨간색을 화폐 부분이라고 할게요.
이거 잘 구분해야 돼. 그래서 사실상 요거의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가게랑 기업은 생산물 시장을 통해서 거기 보시면 재화랑 서비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게 입장에서는 이제 생산 요소 시장으로 실물이 들어가겠죠. 생산 요소 4가지 뭐 있다고? 시작, 노동, 토지, 자본, 경영이 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이제 기업은 가게한테 줄 텐데 이거에 대해서 각각 한번 따져보자고요. 노동에 대한 대가 뭐? 임금, 토지에 대한 대가, 지대, 자본에 대한 대가, 이자, 경영에 대한 대가, 이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했으니까 가게 입장에서는 기업한테 이렇게 돈이 흘러가게 될 텐데 이 돈의 흐름이 여러분들 각각의 지점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게 입장에서는 재화 서비스를 샀으니까 소비 지출한 거지. 내 주머니에서 나갔으니까 소비 지출한 거고 그 소비 지출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돈, 판매 수입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 이 생산 요소를 구매하면서 지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 임금, 지대, 이자 등 같은 것들이 나가게 되는 거고 아까 그 선생님 알려준 공식으로 따지면 이제 비용, 지출 비용,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가는 비용이 될 거고 그 비용이 이제 가게한테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냐면 요소소득. 내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받은 거다. 요소소득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빨간색이 각각의 지점마다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고? 민간 부분. 그 중에 이제 이 민간 부분한테만 맡길 수가 없으니 새롭게 공공 부분이 끼어듭니다. 형평성이라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고 이 가게랑 기업이 정부에게 돈을 내죠. 그건 여러분들 다 알지. 그래서 조세 지불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가게가 지출하는 대표적인 세금의 종류가 소득세. 우리 대단원 1단원의 마지막 정부 파트에서 세금 진짜 자세하게 배울 거거든요. 그냥 어쨌든 이 가게가 지불하는 그러니까 뭐 지불하는 게 아니라 가게가 내는 세금이 소득세, 기업이 내는 소득세는 법인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적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한다라는 뜻의 법인세고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정부가 가게 기업으로부터 받아들인 돈을 이제 다시 이렇게 주죠. 그랬을 때 우리 공공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공공재, 등대 뭐 이런 거면 공공재가 되는 거고 혹은 공공서비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공적인 차원의 서비스. 대표적인 요즘 나오고 있는 그런 돌봄, 긴급 돌봄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추가적으로 그 정부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출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지출인데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 예를 들어봐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가위 같은 거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거기서 어쨌든 일하는 사람들도 필요할 거고 그치? 그랬을 때 결국에는 정부가 정부 돈을 가지고 생산물 시장에서 그 재화랑 서비스를 사옵니다. 그거에 대한 지출이 정부 지출이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정부가 사람이 필요해, 노동이 필요해 그러면 거기 생산 요소 시장에 가서 사옵니다. 그럼 가게가 제공한 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지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화 서비스와 생산 요소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 요렇게가 이제 한 국가, 국내 부분, 국민 부분이니까 요렇게 한 국가가 이제 외국하고 왔다 갔다 할 텐데 역시 여기도 이 실물과 화폐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 우리나라 물건이 외국으로 나가. 그럼 이거 뭐라고 하지? 수출. 그렇지. 그다음 외국이 우리나라한테 돈 주면 돈을 준대. 수입이 되겠죠. 물건이 들어오는 거. 그럼 그거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수출 대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고.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했어. 그럼 당연히 그거에 대한 수입 대금이 나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경제활동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시장을 거친다는 것은 둘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뭔 소리냐? 생산물 시장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500원을 가지고 펜을 샀어. 그러면 펜과 500원이 이렇게 교환이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경제학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펜은 500원의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해 시장을 통해 서로 거래가 됐으면 이거는 동일한 가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데 그 밑에 봐봐. 조세를 낸 만큼 공공재 혜택을 받는 것인가? 봐봐. 여기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조세를 냈고 그거에 대해서 공공재랑 공공서비스를 줬대네. 그러면 일종의 서로 교환이 이루어진 거니까 얘도 시장의 원리대로 동일한 가치라고 봐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그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소득세를 여러분들이 직접 내지 않는데 어쨌든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의 혜택은 받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는 시장의 거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동일한 가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시장의 원리대로 교환이 되니까 그거는 동일한 가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게가 정부에 내는 세금의 대표적인 형태 소득세, 기업이 정부에 내는 세금의 대표적인 형태 법인세까지 여러분들 딱 오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제 주제였던 요 경제 생활에 대해서 우리 한번 꼼꼼하게 살펴봤고 그래도 선생님도 진짜 오랜만에 수업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좀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강까지 여러분들 이 3월 23일 주간에 잘 들어주시고 선생님 올려주는 문제 프린트도 잘 풀면서 여기 부분 잘 복습하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학교 다시 돌아오시면 이제 교과서에 밑줄 쳐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잘 복습해 주시고 우리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